1942년 8월 7일 일본군 비행장을 노리고 상륙한 미 해병체 1사단. 손쉽게 일본군이 거의 완성한 비행장을 탈환했으나 일본 항공대 반격이 이어집니다. 일본군은 8월 7일 당일의 공습에서는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고 미군 과달카날 상륙부대에게 최대한 타격을 주고자 8월 8일 다시 공습을 단행합니다. 미 함대의 어뢰를 명중시키기 위해 해면에서 5m 정도의 초저공 비행으로 다가와서 미군의 엄청난 대공포화 속에서 공격을 단행하지만 뇌격기 23기 중 5기밖에 못 돌아오는 큰 피해를 보고맙니다. 이제 항공대의 뒤를 이어 수상한 부대가 미군 상륙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나서게 됩니다. 미카와 중장이 지휘하는 제8함대 함정 8척이 8월 7일부터 라바우를 출발해 남하합니다. 1942년 8월 8일 부겐빌섬 남단까지 이른 일본 함대는 과달카날 쪽으로 정찰기를 띄우는데요. 과달카날 미군 함대 확인과 함께 어딘가에 있을 미국 항공모함을 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미 항모들은 찾지 못하고 8월 8일 밤 과달카날로 야간 기습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이때가 8월 8일 정오경이었습니다. 이후 일본 함대는 공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뇌격기들을 만났는데요. 뇌격기들은 일본 함대를 보고 날개를 흔들어 선전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과달카날과 툴라기 인근 해역에 정박하고 있던 미군 함대와 수송선단에 상륙 당일인 1942년 8월 7일과 8월 8일에 걸쳐 일본군의 2차례 공습이 행해진 이후 미 항모부대를 지휘하던 플래처 제독은 조만간 일본군이 미 항모들을 발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큰 위험에 빠지게 될 항공모함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모부대 철수를 명령합니다. 하지만 하역 작업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돼서 수송선단들은 위험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더 안 좋은 소식이 미군 함대에 도달합니다. 일본군의 2차 공습을 넘긴 지 6시간 정도 지난 오후 6시 45분경 과달카날 함대 쪽으로 일본 순양함들과 구축함들이 가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일본 함정들이 바로 미카와 중장의 제8함대 8척의 공격부대였습니다. 연합군 측에서 일본 함대를 목격한 것은 부겐빌섬 근처를 비행하고 있던 미른만 기지에서 출발한 호주 허드슨 정찰기였습니다. 이 정찰기들이 일본 함대를 목격한 것은 8월 8일 오전 10시경이었는데요. 이 정보가 과달카날 미군 함대에 전달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이것이 호주군 정찰기 때문인지 미군 기지에서 일을 잘못해서 그런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여튼 과달카날의 미군이 이 정보를 받고 송신 시각이 오전 10시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언제라도 들이닥칠지 모르는 일본 함대에 대해 빨리 대비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미군은 과달카날 상륙부대 지휘관 리치먼드 터너 소장을 중심으로 함정들을 지키기 위한 미 해군 수상함들의 전투 배치를 서두릅니다. 미군은 일본 함대가 솔로몬 제도 가운데를 따라 남하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계속 남하해 오후 4시경에는 피탄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 없는 가연 물질 등을 바다에 버리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합니다. 오후 4시 40분에는 기암 초카이에서 각함에 일본 해군의 전통인 야전에 돌입함을 알리고 각함의 병사들에게 이번 해전에서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미군과 호주군 함정을 포함한 과달카날의 연합군 함대는 곧 들이닥칠 일본 함대를 막기 위한 방어진을 구축합니다. 먼저 과달카날과 툴라기 근해 상륙 지점 가까이 보급선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에 함정들을 가까이 배치해 수송선단을 보호하는 방어선을 형성했습니다. 사보섬과 과달카날 사이에는 2300톤급 구축함 블루가 배치되어 정해진 루트를 따라 항해하면서 일본 함대를 발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보섬과 툴라기 사이에도 역시 2300톤급 구축함 랄프 탈벗이 같은 임무를 맡았습니다. 일본군이 동쪽에서 들어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 방면에는 미국 경순양함 산후안, 호주 경순양함 호바트 이외에 미국 구축함 2척이 일본 함대를 막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연합군은 사보섬 안쪽에 많은 군함을 배치했는데요. 과달카날 쪽을 방어하는 부대는 미국 중순양함 시카고, 호주 중순양함 캔버라, 그리고 미국 구축함 패터슨과 베글리가 배치되었습니다. 툴라기 방향 근해를 방어하는 함정들로는 미국 중순양함 아스토리아, 퀸시, 빈센스, 그리고 구축함 헬름, 윌슨이 배치되어 사각형으로 항로를 만들어 항해하면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보섬 안쪽의 연합군 함대는 북부그룹, 남부그룹, 동부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일본 함대에 대항하는 연합군 함대는 중순양함 7척과 구축함 8척이었는데 각 그룹이 떨어져 있어서 전투 시 어느 정도 다른 그룹을 도와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사보섬 근해에 접근했고 선두에는 기암 초카이, 이어서 순서대로 아오바, 카코, 키누가사, 후루타카, 그 뒤를 이어 텔류, 유바리, 유나기가 일렬 종대로 사보섬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일본 함대가 사보섬을 향해 다가왔을 때 아까 지도에서 보셨듯이 사보섬 아래쪽 앞에서 경계활동을 펼치고 있던 구축함 블루를 목격합니다. 만약 블루에 일본 함대가 목격된다면 야간 기습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건데요. 일본 함대는 블루를 피해 원래 항로인 남동 방향이 아니라 북동 방향으로 항로를 바꾸고 블루가 일본 함대를 발견했다는 낌새만 보이면 집중 포화를 퍼부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일본으로서는 다행스럽게도 블루는 유유히 일본 함대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이때가 1942년 8월 9일 오전 0시 58분경이었습니다. 일본 함대는 다시 원래 항로로 돌아와 사보섬을 남쪽에서 통과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구축함 블루가 일본 함대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일본으로서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전방의 미 구축함 블루는 왜 일본 함대를 놓쳤을까요? 연합군 함대는 구축함 블루와 랄프 탈벗을 각각 사보섬 왼쪽과 오른쪽에 배치했습니다. 이 지도에 나와 있는 화살표대로라면 두 배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서로 거리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42년 8월 8일 밤에 두 배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어떤 시점에는 두 배 간의 간격이 너무 가까워졌다가 반대편으로 움직일 때에는 서로 간의 간격이 너무 멀어져서 일본 함대가 들어올 때 가운데 큰 구멍이 나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942년 8월 8일 밤에도 구축함 블루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 함대를 알아채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사이 랄프 탈벗도 일본 함대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일본 함대는 유유히 사보섬 남단 쪽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축함 블루가 가까운 거리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대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이후에 여러가지 비판 의견이 나왔습니다. 당시 구축함 블루는 이런 식으로 생긴 SC 레이더를 달고 있었는데요. 이 레이더에서 적함을 탐지하면 이런 식으로 선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고 거리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진주만 기습 때도 몰려오는 일본기들이 레이더에 솟아오른 선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SC 레이더의 단점은 함정뿐만 아니라 항공기 혹은 섬들도 직선으로 나타나서 경험이 별로 없는 병사가 이 레이더를 다루면 제대로 판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레이더가 없던 대신에 품질이 뛰어난 함정용 대형 쌍안경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 쌍안경의 렌즈 성능도 뛰어났고 무엇보다 이 쌍안경을 사용하는 견시들도 시력이 좋은 수병들을 골라 어두운 곳에서 함정들을 분간하는 데 집중 훈련을 시켜 적어도 전쟁 초반에는 야간 전투에서 미군 레이더보다 더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과다카날 인근 해상은 안개가 많이 끼고 달빛도 전혀 비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본 함대에서 쌍안경으로 7에서 8km 밖에 있는 구축함 블루를 목격한 것과는 달리 블루는 레이더까지 가지고도 일본 함대를 찾아내는데 실패한 셈입니다. 전후 미국의 전쟁사학자 등은 사보섬 해전에서 블루의 경계 실패에 대해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변명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이때 기록에 의하면 초카이의 함장 하야카와 미키오는 초카이에 동승했던 미카와 중장에게 미군이 배에서 잠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후 미 해군에 의해 출간된 사보섬 해전 분석에서도 블루와 랄프 탈벗의 레이더를 이용한 경계가 완전히 부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부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일본 함대 앞에는 연합군 함대 남부그룹의 두 척의 순양함과 두 척의 구축함이 있게 됩니다. 곧 일본 기함 초카이로부터 전군 돌격 명령이 8월 9일 오전 1시 31분에 내려집니다. 전군 돌격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 1분 뒤인 1시 32분,
일본 함대 좌현 지근거리에서 연합군 군함 한 척이 목격됩니다. 이 배는 8월 8일의 공습에서 어뢰를 맞은 구축함 자비스였는데요. 단독으로 수리를 위해 호주를 향해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후루타카에서 자비스를 향해 어뢰 4발을 발사했으나 전부 빗나갔고 자비스는 유령선처럼 일본 함대를 유유히 지나쳐 사라집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 함정에서 자비스의 갑판에 한 명의 수병도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를 할 정도로 가깝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자비스가 일부러 교전을 피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비스는 무전 설비가 고장나서 일본 함대의 출현도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함대는 계속 함포 사격을 자제하면서 동쪽으로 연합군 함대를 향해 전진합니다. 그리고 8월 9일 1시 36분 일본 함대는 미국 중순양함 시카고와 호주 중순양함 캔버라를 목격합니다. 두 함대 간의 거리는 약 12.5km였고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 초카이에서 어뢰 4발을 발사합니다. 이때 연합군 함정들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과다카날과 툴라기 상륙작전에서 전체 함정들의 지휘관은 리치먼드 터너 소장이었습니다. 남부그룹의 지휘관은 영국 해군의 베테랑 빅터 크러칠리 소장이었고 북부그룹의 지휘관은 중순양함 빈센스를 기함으로 하는 프레데릭 리프콜 대령이었습니다. 따라서 방어부대의 지휘권의 순서는 1순위가 터너 제독이고 2순위가 크러칠리 제독, 두 사람이 전부 없으면 리프콜 대령이 수송선단 방어부대를 지휘하게 되는 건데요. 8월 8일 밤 10시 55분 터너 제독이 크러칠리 제독을 자신의 기함으로 소환합니다. 과달카날에 있던 밴더그리프트 사단장도 같이 불러 작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크러칠리 제독은 자신의 기함인 중순양함 오스트레일리아를 타고 터너 제독을 만나러 갑니다. 크러칠리 제독은 후방으로 기함을 빼면서 리프콜 대령에게 자신과 기함이 남부그룹으로 돌아올 때까지 지휘를 맡으라고 전달했어야 하는데요. 이를 자신이 직접 전달하지 않고 영국 해군의 관례처럼 전체 지휘관인 터너 제독이 알아서 전달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터너 제독은 크러칠리가 자리를 비운다는 것을 리프콜에게 얘기하지 않았고 리프콜 대령은 자신에게 방어 함대의 지휘권이 넘어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크러칠리 제독은 회의를 끝내고 8월 9일 01시 30분에 기함으로 돌아옵니다. 크러칠리 제독은 시계가 불량한 밤에 기함을 몰고 돌아가느니 새벽이 될 때까지 후방에서 머물다가 날이 밝으면 남부 그룹으로 복귀하기로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후방에서 일본 함대의 공격 조짐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크러칠리 제독이 미복귀를 결정할 당시 이미 일본 함대는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아까 언급했듯이 얼마 되지 않아 초카이에서 어뢰가 발사됩니다. 연합군 남부그룹은 중순양함 한 척이 빠진 채로 그리고 명령체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채 일본군의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초카이가 캔버라를 향해 어뢰 4발을 발사한 8월 9일 오전 1시 36분에서 7분이 지난 오전 1시 43분의 상황입니다. 캔버라와 시카고는 일본 함대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시 36분에 초카이에서 발사한 어뢰 4발은 1시 43분이 조금 넘어 캔버라에 도달했으나 전부 빗나갔습니다. 이미 1시 36분부터 일본 함대의 각함은 기함의 명령을 기다리지 말고 각함의 판단하에 자유롭게 연합군 함정에 사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 함대는 캔버라, 시카고 방향 이외에 먼 좌현 쪽에도 적함이 있음을 목격합니다. 이때쯤 일본 함대는 남부그룹의 다른 두 함정인 베글리와 패터슨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일본 함대 맨 뒤에 있던 구축함 유나기는 이전에 등장했던 미 구축함 자비스를 쫓아 대열에서 이탈합니다. 일본군은 이제 연합군 함대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두 부대가 합치기 전에 각계 격파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초카이에서 발사한 어뢰가 빗나간 오전 1시 43분 미국 구축함 패터슨에서 전방 약 4.5km 지점에 있는 검은 물체를 목격합니다. 이 물체는 일본 순양함 후루타카였고 패터슨은 경보를 발령하고 바로 좌현으로 선회해 우현 쪽 어뢰를 발사할 채비를 하면서 함포 사격을 시작합니다. 후루타카는 바로 어뢰 한 발을 패터슨으로 발사하나 빗나갑니다. 이때 패터슨의 같은 급의 자매함 베글리도 일본군 함대를 발견해 경보를 울립니다. 곧이어 이전에 일본 순양함에서 발진한 수상기들이 조명탄을 연합군 함대 위에 터뜨렸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 의하면 4개의 조명탄이 약 4분 동안 연합군 함대를 밝혔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초카이에서 캔버라에 8인치포 집중 사격을 가해 1시 48분까지 최소 24발의 포탄이 캔버라에 명중합니다. (1시 44분) 초카이에서 발사한 포탄이 캔버라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후르타카에서도 캔버라를 발견하고 초카이와 함께 함포 사격을 개시합니다. 잠시 후 초카이는 북부그룹 연합군 함정들을 공격하기 위해 북쪽으로 선수를 돌렸습니다. 초카이가 남부그룹 함정들과 이후 과달카날 쪽 수송선을 공격하지 않고 북쪽으로 선수를 돌려 북부그룹 함정들과 툴라기 쪽으로 간 이유는 이후에 나오는데요. 사보섬해전의 최종 전투 결과와 이후 과달카날 전역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시 44분 아오바에서 캔버라를 향해 함포 사격을 실시하고 어뢰도 발사하나 빗나갑니다. 같은 시각 경순양함 텔류와 유바리가 북부그룹을 향해 선수를 돌려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 44분 북부그룹 연합군 함정들이 남쪽 수중에서 폭발음을 탐지합니다. 이 폭발음은 초카이의 어뢰가 빗나가고 자폭하는 소리로 추측되었습니다. 또한 남부그룹에 포격을 가하고 있던 후르타카는 함포 사격으로 인해 함체에 충격이 가서 조타 기능에 장애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1분 뒤인 1시 45분 중순양함 카코가 연합군 남부그룹을 다른 함들보다 늦게 목격하는데 이때는 이미 초카이, 아오바, 후르타카에서 남부그룹에 사격을 가한 이후였습니다. 1시 45분이 되자 초카이, 아오바, 후르타카에서 발사한 포탄이 캔버라에 계속 명중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일본 함대의 포격이 시작된 지 2분이 지난 1시 45분부터 남부그룹 이외의 연합군 함대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1시 45분부터 48분까지 북부그룹의 연합군 함정들이 차례로 전투준비 태세에 들어가고 같은 시각 일본 함대의 통과를 허용한 구축함 블루에서도 남동쪽의 포격음을 듣게 됩니다. 또한 이때 수송선단과 같이 있던 기함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폭발음을 듣지만 잠수함이나 항공기 공격이라고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첫 포격이 시작된 지 3분이 지난 1시 46분 일본 함대를 보면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지만 두 그룹 모두 북동쪽으로 전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초카이를 선두로 하는 중순양함 5척이 조금 더 안쪽에서 선회하고 있고 텔류와 유바리 두 경순양함은 조금 더 일찍 북동쪽으로 항로를 잡았습니다. 요나기는 계속 자비스를 쫓아 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습니다. 적함 발견이 조금 늦은 카코에서 1시 46분 캔버라를 향해 함포 사격을 시작하고 시카고를 향해 어뢰 4발을 발사합니다. 후르타카도 가까이 위치한 패터슨에 어뢰를 발사하지만 빗나갑니다. 1시 43분부터 48분까지 캔버라는 24발 이상의 명중탄을 맞았지만 초반에 함교에 맞은 명중탄으로 포술장이 전사하고 프랭크 게팅 함장이 크게 부상을 입었으며 보일러룸이 전부 기능을 잃고 함 전체에 동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전투 시작 5분도 안 돼서 전투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기함이 떠난 상태에서 남부그룹의 기함은 시카고함이 되었는데요. 시카고함의 함장이 하워드 보우드 대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함장은 휘하 장교와 장병들에게 인기가 많은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증언에 의하면 완고한 원칙주의자로서 휘하 장병들에게 큰 소리로 질타를 많이 하는 편이었고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언제나 주변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장교들은 항상 보우드 함장에게 엄청 겁을 먹고 있어서 보우드 함장의 당번병 역할을 한 어느 미군 수병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가 장교들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면 바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고 합니다. 과달카날 상륙작전은 1942년 8월 7일 아침 9시부터 시작되었지만 병사들은 물론 호위함들도 그 훨씬 이전부터 전투준비 태세에 들어가 있었고 8월 9일 오전 1시면 상륙 시작부터 약 40시간을 긴장을 풀지 못한 채 지나 있었던 셈입니다. 8월 8일 밤 남부그룹 호위함들의 지휘관이었던 보우드 함장도 지치기는 마찬가지여서 8월 9일 오전 1시에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일본 함대가 난입합니다.
일본 수상기에서 조명탄을 터뜨리고 난 후 시카고에서도 곧 일본 함대를 목격합니다. 시카고의 부함장은 제너럴 쿼터스를 발령했고 보우드 함장이 잠에서 깨서 함교로 올라왔으나 당시 증언에 의하면 잠에서 덜 깨서 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함교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누구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 46분 카코에서 발사한 어뢰 중 하나가 시카고의 좌현 선수 부분에 명중합니다. 이제 남부그룹의 중순양함 2척이 전부 명중탄 혹은 어뢰를 맞았습니다. 시카고는 북부그룹 등 다른 연합군 함정에 제대로 경보를 전달하지도 못했고 주포로 이렇게 조명탄을 발사해서 일본 함대가 있는 곳을 비추려고 했으나 전부 불발되는 바람에 초반 전투에서 전혀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캔버라와 시카고 왼쪽에 있던 구축함 패터슨, 일본 함대를 발견하고 어뢰를 발사하려고 했으나 어뢰 발사 명령이 함내에서 전달되지 않아서 발사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패터슨은 남부그룹에서 유일하게 다른 연합군 함정들의 경보 전달을 시도했고 조명탄 발사에도 성공해서 일본 경순양함 유바리와 포격을 교환했으나 큰 피해는 주지 못한 채 교전이 끝나고 맙니다. 패터슨과 같은 급이고 캔버라, 시카고 오른쪽에 있었던 베글리는 좌현으로 선회해서 우현 쪽 어뢰를 일본 함대에 발사하려고 했으나 예상과 달리 너무 빨리 도는 바람에 선수가 훨씬 더 많이 돌아갔고 이 와중에 캔버라에 어뢰 한 발을 발사해서 명중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습을 당한 연합군 남부그룹 함정들은 혼란 속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중순양함 캔버라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카와 중장의 함대는 단시간 동안 연합군 남부그룹 함대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전에 언급한 대로 일본 함대는 먼 좌현 쪽의 연합군 북부그룹 함정들을 일찍 목격했는데요. 일본 함대는 원래 과달카날 해안 가까이에 미군 수송부대가 제1 목표였지만 연합군 북부그룹 전투함들을 뒤에 두고 과달카날 수송선단을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함대로서는 어쩔 수 없이 남부그룹에 이어 북부그룹도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일본 함대가 곧 북동쪽으로 항로를 잡은 이유입니다. 8월 9일 오전 1시 49분 일본 함대와 남부그룹의 교전이 거의 끝난 때의 상황입니다. 일본 중순양함 4척은 연합군 북부그룹을 향해 북동쪽으로 전진하고 있고 후루타카는 조타에 문제가 생긴 상황. 처음부터 다른 코스를 택한 경순양함 2척도 짙은 구름대를 돌아 북동쪽으로 가고 있고 구축함 유나기는 계속 자비스를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유바리와 텔류가 처음에 남부그룹을 향해 돌진하지 않고 좌현으로 꺾은 것은 텔류의 나침반이 고장났고 후루타카가 조타 기능 이상으로 방향을 꺾는 것을 따라서 같은 부대였던 유바리와 함께 움직였다고 일본 측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유나기는 별로 상태가 좋지 않은 자비스를 보자마자 초반에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유나기는 1924년에 취역한 1700톤급 구축함인데요. 주무장은 12cm 4.7인치포 4문을 보유해서 같이 출발했던 함정들보다 훨씬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유가 미카와 중장의 각함 단독작전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남부그룹 함정들을 공격하는 대열에서 혼자 빠져나온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구형 구축함답게 함교 위를 철제가 아닌 캔버스천으로 덮어놓은 것이 보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북부 그룹으로 향하는 일본 함대 장병들은 긴장하지 않고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 함대가 싸우러 가는 연합군 북부 그룹에는 3척의 중순양함이 있었는데요. 12,400톤급이고 8인치포 9문으로 무장한 빈센스, 10,000톤급이고 역시 8인치포 9문을 가지고 있는 아스토리아, 빈센스와 같은 급의 퀸시, 이렇게 3척이었습니다. 8월 9일 오전 1시 50분경 북부그룹 함정들의 위치입니다. 북부그룹 함정들은 사각형을 그리면서 주변을 정찰하고 있었는데요. 1시 50분이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항진하던 때였습니다. 중순양함들 앞쪽 좌우에 구축함 헬름과 윌슨이 위치했고 그 뒤를 차례로 빈센스, 퀸시, 아스토리아가 따랐습니다. 같은 시각 일본 중순양함 4척은 차례로 이 정도 위치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이전 몇 분 동안 남쪽 연합군 함대 위로 밝혀지는 조명탄, 포격 소리 때문에 북부그룹 함대는 아스토리아를 제외하고 전부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들이 다가와서 포격을 가하기 직전까지 미군 함대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3분 전인 1시 47분 남부그룹의 구축함 패터슨이 이미 보이스 라디오를 통해 일본 함들의 진입을 북부그룹에도 통보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다른 함들뿐만 아니라 북부그룹 기함 빈센스에도 접수됐습니다. 그렇지만 적함 진입 메시지는 통신실에서 함장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왜 전달이 안 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빈센스는 전투준비 태세에 들어가지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는 상황이어서 북부그룹 함정들 전체가 확실한 정보 없이 일본의 기습을 또 받게 된 것입니다. 8월 9일 1시 50분 일본 중순양함들이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초카이가 서치라이트를 아스토리아를 향해 켜고 약 20초 뒤 아오바가 퀸시에, 다시 20초 뒤 카코가 빈센스에 서치라이트를 비춥니다. 일본 함정들은 남부그룹을 조명탄으로 비출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서치라이트로 북부그룹 순양함들의 위치를 확실히 파악한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일본 함들이 처음 서치라이트를 비췄을 때 미군 함정들의 함포는 선수 부분을 향해 있고 일본 함정들 쪽으로 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함 빈센스에서는 처음 일본 함들의 서치라이트가 비춰지자 아군인 줄 알고 서치라이트를 끄라고 무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일본 함으로부터 포탄이 북부그룹 함정 옆에 떨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가장 중요한 최초 2, 3분을 낭비한 것이 큰 실책이었으며 이미 승부는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서치라이트로 위치를 확인한 초카이, 아오바, 카코가 함포 사격을 시작합니다. 초카이의 포탄들이 아스토리아에서 500야드 짧게 200야드 왼쪽에 떨어집니다. 바로 뒤 카코의 포탄들이 빈센스 500야드 전방에 떨어집니다. 이어서 아우바의 포탄들이 퀸시에서 500야드 짧게 그리고 200야드 왼쪽에 떨어집니다. 일본함 3척의 첫 번째 포탄들이 전부 500야드, 450여 미터 정도 오차로 접근했다는 것은 미국 측 분석에서도 아주 뛰어난 결과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1시 52분 아오바의 두 번째 포탄들이 퀸시를 약 200야드 넘어 떨어집니다. 초카이의 두 번째 포탄들은 아스토리아에서 500야드 짧게 100야드 왼쪽에 떨어집니다. 이어서 카코의 두 번째 포탄들이 빈센스 100야드 앞에 떨어집니다. 1시 52분이 조금 지나서 드디어 아오바의 세 번째 포탄들이 퀸시에 명중합니다. 퀸시는 일본함에서 날아오는 포탄들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때까지 포탑 등에 수병들이 전부 배치되지 않아서 일본함에 사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1시 52분이 거의 끝날 무렵 카코의 세 번째 포탄들이 빈센스에 명중합니다. 1시 52분에서 53분 사이에 아스토리아와 빈센스도 일본 함들의 사격을 가하나 빗나갑니다. 1시 53분 초카이에서 발사된 포탄들이 다시 아스토리아에서 500야드 전방에 떨어집니다. 같은 시각 이제 0점을 잡은 아오바의 포탄이 퀸시의 함교에 명중해서 사상자가 나옵니다. 카코의 네 번째 사격도 빈센스의 중앙부에 다시 명중됩니다. 1시 54분 초카이의 포탄들은 이제 아스토리아 200야드 전방에 떨어집니다. 이제 미 함대가 일본 함대의 포격에 계속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 함들의 서치라이트가 비춘 순간부터 미군 함들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북부그룹의 세 척의 중순양함들 중에 가장 정신을 놓고 있었던 함정은 바로 아스토리아였습니다. 아스토리아는 초카이에서 아스토리아를 목표로 발사한 포탄들이 두 번째로 떨어지고 나서야 대응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명령은 부함장이 내린 것으로 함장이 부랴부랴 함교로 올라오고 나서 아스토리아가 왜 전투에 들어갔으며 어디다 사격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혼란이 지속되는 사이에 초카이에서는 계속 사격을 가해왔고 아스토리아가 사태를 파악한 1시 55분 초카이에서 발사한 포탄이 드디어 아스토리아 중앙부에 명중합니다. 아스토리아는 함 중앙부 수상기를 적재하고 있던 부분에 포탄이 명중해 수상기에 적재하고 있던 연료 등의 불이 붙어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함정에 화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건 아스토리아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다른 미군 함정들도 함 중앙부에 있는 수상기 등 가연 물질들을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명중탄이 나온 이후부터 빈센스와 퀸시에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일본 함들은 처음 공격할 때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미 함정들까지의 거리 등을 파악했는데요. 이제 미군 함정들 스스로 불타는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서치라이트를 켜지 않아도 미군 함정들을 멀리서 볼 수 있었고, 서치라이트로 인해 일본군 함정들의 위치가 발각될 염려도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 함대를 지휘하는 미카와 군니치 중장은 이미 일본 함정들에서 수상기 등 가연 물질들을 전부 제거하고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이런 염려는 없었습니다. 빈센스는 무차별 공격을 받으면서도 1시 54분 키누가사에 명중탄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일본 함정들이 북부그룹에 공격을 가하고 5분여가 지난 1시 55분에는 일본 함대는 더 동쪽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텔류, 유바리, 후르타카가 더 왼쪽에서 미국 함대의 앞쪽을 통과할 채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함대의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이 미국 함대를 앞뒤에서 포위 공격하면서 지나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첫 명중탄이 나온 이후 미국 함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초반 포격으로 인한 피해로 여러 장비들이 망가져 이후에도 일본 함대에 제대로 된 사격을 가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오전 2시까지 빈센스는 계속된 포격으로 거의 동력과 조타 기능을 잃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2시경이 되면서 미군 함대는 왼쪽에서 오는 3척의 일본 함대와 오른쪽에서 오는 4척의 중순양함들 사이에 위치하기 시작하고 계속 함포 사격과 어뢰 공격을 받습니다. 1시 51분경 텔류가 남쪽에 있던 시카고로부터 명중탄을 맞고 23명이 전사하고 2시가 조금 넘어 초카이의 퀸시의 포탄이 명중해 30여 명이 전사한 것 이외에 일본 함대 측에서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10여 분 전 일본 함대가 연합군 남부그룹 함정들과 전투를 벌일 때의 상황인데, 동쪽에서 서쪽으로 과달카날 해역을 벗어나는 미 구축함 자비스를 일본 구축함 유나기가 쫓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함은 더 서쪽으로 이동했는데, 유나기는 8월 9일 오전 2시경 자비스를 향해 사격을 가했으나 자비스를 침몰시키려는 노력은 안하고 신속히 전장에서 이탈해 북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자비스가 어느 정도 응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 측 기록에서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일본 구축함 유나기는 전투 의지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본 좌우 함정들은 미군 중순양함들에 계속 포화를 퍼부었고 8월 9일 오전 2시 6분 아오바에서 발사한 포탄이 퀸시의 함교를 다시 직격해 함교에 있던 인원 거의 전부와 함장도 전사하고 맙니다. 이 그림을 보면 그 당시 퀸시의 피해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동그라미 표시가 된 부분이 전부 명중탄이 나온 곳입니다. 일본함에서 서치라이트를 비추고 찍은 이 사진은 8월 9일 오전 2시에서 2시 20분 사이에 불타고 있는 퀸시를 찍은 것입니다. 일본함들이 북부그룹에 대한 공격을 전부 마친 것은 오전 2시 16분이었습니다. 이 해도는 미국 측에서 사보섬 해전에서의 각 함의 이동 경로를 전투 후 재현해 놓은 것인데, 사보섬 남동쪽에 남부그룹과의 전투 해역이 보이고 사보섬 동쪽에 북부그룹과의 전투 해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투가 사실상 종료된 8월 9일 오전 2시 16분 두 부대로 나뉘어진 일본 함대의 위치는 대략 위에 표시된 것과 같았습니다. 일본 함대는 사보섬 남서쪽에서 진입해 섬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는 루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함대는 처음에는 남부그룹, 그 다음에 북부그룹과 전투를 벌였는데, 연합군은 대비할 시간이 더 있었던 북부그룹에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부그룹 중순양함 퀸시는 전투 중 21발의 8인치 포탄을 일본 함대를 향해 쏘았으나,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최소 36발에서 최대 44발의 명중탄 그리고 3발의 어뢰를 맞았습니다. 중순양함 아스토리아는 100여 발의 8인치와 5인치 포탄을 쏘았으나 최소 34발에서 63발의 명중탄을 일본 함대로부터 얻어맞았습니다. 북부그룹의 기함인 빈센스는 50여 발의 사격을 가하는데 성공했으나 최소 57발에서 74발의 명중탄과 2발의 어뢰를 맞았습니다. 대응 사격을 제일 못한 함정은 남부그룹의 캔버라로 8인치 포는 아예 사격을 못했고 4인치 포만 겨우 3발을 발사했으나 일본 함대로부터 24발의 명중탄을 맞았습니다. 전투가 마무리된 8월 9일 02시 20분 유나기를 제외한 일본 함대 6척은
기함 초카이의 미카와 중장에게서 전 함대 철수의 명령을 받습니다. 원래 일본 함대가 출동한 목표는 과달카날에 상륙한 미군 수송선단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군 호위함들만을 공격하고 호위함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철수한 것일까요? 미카와 제독이 1949년에 증언한 바에 의하면 수송선단을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퇴각할 것인가에 대해 참모들의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퇴각하게 된 이유는 이미 사보섬을 위쪽으로 돌아 북서쪽으로 상당히 항진한 상황에서 함대를 정렬해서 다시 수송선단 공격을 위해 재돌입하는데 2시간 정도 소요되고 전투하다가 날이 밝으면 바로 미군 항공기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미군 항공모함이 철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날의 해전으로 어뢰가 거의 다 떨어진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 함대가 출발할 때쯤 나가노사미 해군 군령부 총장이 미카와 제독에게 무리한 요청인 것은 알지만 가급적 함정을 잃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미카와 제독이 더 이상의 공격을 피하고 퇴각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월 9일 오전 2시 20분경 일본 함대의 위치는 이쯤으로 추측되며 사보섬 북쪽 경계를 맡고 있던 구축함 랄프 텔벗과 포격전을 벌이지만 곧 멈추고 사보섬 해역을 빠져나갑니다. 랄프 텔벗은 이 마지막 포격전에서 심한 손상을 입었지만 함을 살리는 데는 성공합니다. 가장 먼저 침몰한 중순양함은 퀸시였습니다. 이 사진이 찍히고 얼마 되지 않은 8월 9일 오전 2시 38분 퀸시는 사보섬 동쪽 약 12km 해상에서 370명의 전사자를 낸 채 침몰합니다. 곧이어 2시 40분 빈센스에서 퇴함 명령이 내려지고 둘리틀 공습 선단에도 참가했고 미드웨이 해전에서도 활약했던 중순양함 빈센스는 332명의 전사자를 낸 채 침몰합니다. 캔버라는 비록 큰 피해를 입었지만 바로 침몰할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전 6시 30분까지 동력을 회복 못하면 자침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결국 미국 구축함에 의해 오전 8시경 사보섬과 과달카날 사이 바다에 침몰했습니다. 캔버라에서는 84명이 전사했습니다. 아스토리아는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해서 요크타운이 히류로부터 폭격을 받았을 때 플래처 제독의 기함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큰 피해를 입은 아스토리아를 구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전개되었으나 결국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8월 9일 12시 16분 219명의 사망자를 낸 채 침몰했습니다. 과달카날 근해에서 일본 항공대의 공습을 받고 큰 피해를 입은 자비스. 수리를 위해 과달카날을 천천히 떠나는데 마침 이때 사보섬 남쪽으로 들어오던 일본 함대를 만나지만 재수 좋게 통과하고 자기를 쫓아오던 일본 구축함 유나기와의 교전도 별 피해 없이 빠져나가고 천천히 항진하다가 8월 9일 오전 3시가 넘어 구축함 블루에 발견됩니다. 자비스는 블루와 램프를 이용한 교신에서 함에 별 이상이 없음을 알리고 다시 사라집니다. 날이 밝고 8월 9일 오전 9시 30분 자비스는 과달카날을 돌아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퇴각하던 미항모 사라토가에서 발진한 정찰기 한 대가 자비스를 발견합니다. 이 당시 자비스는 7노트의 느린 속도로 항진하고 있었고 함의 상태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자비스는 이런 상황에서 수리를 위해 호주까지 단독 항해로 가야만 했는데요. 유나기로부터 자비스에 관한 보고를 들은 미카와 제독은 이를 라바울에 다시 보고합니다. 라바울의 일본 항공대 정찰기는 자비스를 발견하고 이를 순양함이라고 보고하고 라바울의 일본군 사령부는 더 확실하고 쉬운 타겟이 된 자비스에 항공기들을 보냅니다. 오후 1시경 일본 뇌격기 16대가 자비스를 발견하고 공격에 들어갑니다. 자비스는 일본 항공대의 압도적인 화력에 결국 침몰하게 되고 구명보트 등을 이미 전부 제거한 상태에서 침몰했기 때문에 264명의 승조원이 망망대해에서 전부 사망하고 맙니다. 사보섬 해전에서 큰 피해를 입은 연합군에게 한 가지 위안이라면 전투 다음 날인 8월 10일 오전 미군 잠수함 S-44가 카비행으로 돌아가던 추오카이를 제외한 4척의 중순양함을 따라잡아서 카코에 어뢰를 발사해 침몰시키고 68명의 사망자까지 나게 됩니다. 사보섬 해전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일본은 결국 귀중한 한 척의 중순양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남부그룹과 북부그룹의 함정들을 차례로 상대하면서 북쪽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전투 시작부터 채 40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연합군은 중순양함 4척을 잃고 1077명의 전사자를 냈습니다. 북부그룹을 지휘하던 빈센스 함장 리프콜 대령은 이후 함정 지휘를 맡지 못하고 행정직만 전전하다 종전을 맞았고, 남부그룹의 사실상 지휘관이었지만 전투와 상황 보고 둘 다 망쳐버린 보우드 대령은 사보섬해전에 관한 미 해군의 보고서가 보우드 대령에게 특히 비판적으로 된 것을 보고 다음 해인 1943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보섬해전 보고서에서 징계가 요청된 간부는 보우드 함장이 유일했습니다. 사보섬해전은 군함들 간의 격돌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벌어질 과달카날 육상전을 하게 될 병력들을 위한 수송 보급 선단이었는데요. 일본 함대는 사보섬해전에서 비록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본래의 목표인 수송 보급 선단 공격은 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